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대로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정권 교체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게 정권 교체라고 하기가 좀 정권이 바뀐 건 맞는데요. 정권을 교체를 넘어서는 그 일본 정치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민주주의국가에서 흔히 생각하는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권 교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그런데 사실 뜻밖입니다. 제가 작년에 동서냉전 중식 후에 아시아에서 한일간에는 일본은 우경화되고 한국은 좌경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국이 그렇게 우경화, 좌경화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어떤 한번 충돌이 있었나를 아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경화하던 일본에서 돌연 중도 좌파 정권이 등장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도 좌파 정권의 등장은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사실 보이고 유권자들 자신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본 유권자들 자신이 스스로 보수주의를 부정하고 중도 좌파 정권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보수주의를 부정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수주의가 왜 그렇게 소멸되게 되느냐 또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 전에 지하철에 앞에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타면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이야기가 자민당을 한번 혼내줘야 돼. 저번 자민당을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고 다음에 민주당이 잘못하면 그때 다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뭐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거의 한마디로 소폭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번 혼내주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자민당이 회초리를 맞고 까무러친 게 아니라 뭐 거의 죽어버렸어요.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민당이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년 선거는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한 그런 비판은 자민당이 실망을 한 거죠. 자기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민당이 도대체 이거 뭐하는 정당이냐 이게 무슨 정부냐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오는 거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랄 게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대개 선진국의 선거는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작년뿐 아닙니다. 지난 얼마 동안 일본 사회는 꼭 한국 정치처럼 변했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정책은 실종되고 그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워낙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정책을 차분히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론조사에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니까 여론조사를 보고 여론조사에 순응하는 행동 그런 것으로 시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기에 총선거에서 정책이라는 게 없고 포퓰리즘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작년 8월 말 총선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일본에는 본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명분과 본심, 일본말로 타테마야와 혼내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부분에서 썼습니다. 절대로 본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명분 따로 본심 따로였는데 이 포퓰리즘의 경향이라는 것은 명분, 흔히 예전에 말했던 타테마야에는 체면 차리는 것을 사실상 걷어치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포퓰리즘을 기세를 떨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대화에서도 자기 의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거기 있느냐 뭐라고 여쭈어라 하고 했다듯이 그렇게 독특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집어치워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과 염치를 걷어치운 상황. 워낙 급하고 초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결국 자민당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들의 초조감에 대해서 부응해주지 못하는 자민당에 대한 분노, 이것이 일본의 보수정당의 소멸을 초래했는데 사실 이게 자민당의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자민당의 일본의 관계를 보면 틀을 생각하는데 일본 사회가 겪은 것은 사실 동서냉전 종식으로 이런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표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표면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는 어떤 집단주의라든가 공동체 지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만이 거의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이게 전부 표면화가 됩니다. 냉전 종식으로 소위 말해서 국경이 없어지는 무한 경쟁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일본 사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공동체가 사실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새로 직면한 여러 문제는 사실 인류가 처음 직면하는 그런 문제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고도 성장으로 풍요롭게 되니까 우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게 될 사회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부담이 늘어나야 될 측면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정체를 해버렸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실업이 늘었습니다. 본래 일본에 있을 때 기업의 고용과 성장은 다른 나라와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사회보장, 복지를 정부도 했지만 기업이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흔히 종신고용이라고 그러죠. 종신고용. 한번 채용하면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지고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과잉 고용을 했습니다. 여기 경제 전문가들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일본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보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요. 목표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절반 사회적 안전망, 복지, 사회보장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신고용이 글로벌 경쟁에서 종신고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그때까지 일본의 이 시스템을 유지해온 관료들이 특히 이런 보호를 국가를 지켜왔는데 이건 관료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여기서 자민당 정권과 관료가 무능하고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야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한다. 이렇게 민주당은 철저하게